지역의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공천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가운데 김포 지역이 시끌시끌합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공천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데요.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이 전략 공천을 받은 김포 갑의 경우 유영록 전 시장이 탈당 선언을 하는가 하면 김포을은 재심결과 박상혁 예비후보가 살아 돌아오면서 4명이 경선을 치르게 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봅니다. 함께할 두 분,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과 조승현 전 경기도의원 자리했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상당히 시끄러운 요즘입니다만 사실 총선을 앞두고 요즘 김포 정가가 시끄럽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경남 양산 을로 지역구를 옮기면서 민주당이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을 김포 갑에 전략 공천했습니다. 어떤 인물인가요? 한마디로 이 김주영 전 한국노총 위원장님은 그 사회적 대타협을 이끄는 그 노동계의 핵심적인 인물이었다라고 평가할 수가 있고요. 네. 한국전력 노조위원장을 한 12년간 역임하셨고 또 한국노총, 100만 한국노총을 또 3년간 또 이끌어왔습니다. 그리고 국제공공노련 또 한국공동의장으로 역임하는 등 노동계에서는 사회적 대타협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데 큰 역할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노조라는 것은 노조원들을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집단적 이기주의가 있는데 네. 이분은 노조위원장이라기보다는 사회운동가로서 오히려 비정규직의 그런 정규직화하는 거, 또 한국전력에서의 그런 그 감정 노동자죠. 콜센터 노동자들의 조직을 만들어주고 또 제로페이라든지 정책 협의를 통해서 소상공인이라든지 또 자영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일명 얘기하는 머리에 띠두르고 이런 투쟁하는 그런 노동가보다는 약자를 대변하고 사회노동운동을 해왔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김포와는 어떤 좀 인연이 있습니까? 이번 전략 공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포하고는 이제 저는 그 인연이라는 것을 이렇게 다른 좀 시각으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과연 태어나고 살아가는 게 꼭 인연이냐? 김포에 대한 미래와 또 발전 비전을 어떠한 인물이 구체적으로 갖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특히 김포는 이제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도 중소기업이 세 번째로 많은 한 8,000개 정도의 중소기업이 산재해 있는 곳이에요. 그 속에서 아마 노동자들을 위해서 김포의 많은 방문과 또 현안들에 대해서 꿰뚫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왜 공천을 했냐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노조위원장이기 때문에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아까도 얘기했지만 일자리,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드는 데 역할을 많이 하셨어요. 예를 들어서 광주형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 젊은이들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노조의 그런 그 협력을 이끌어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당시에 현대자동차 노조원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임금이 저하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통 일자리 설명을 하면은 광주형 일자리라는 게 이제 임금은 4천만 원이지만 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은 지자체와 국가가 부담하는 형태.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연봉이 6천 정도 해당될 수 있는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인데 이것을 노조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것들을 설득해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래서 또 다른 이런 복잡한 도시 발전을 위해서 이런 유연하고 또 합리적 사고를 가진 분이 김포의 미래를 또 담보해낼 수 있겠다. 이런 의미에서 아마 당에서 전략 공천한 걸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뭐 당초 살펴보면 사실 김포갑 현역 의원이었던 김두관 의원, 뭐 김포에 뿌리를 내리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었기도 했는데 사실 이 전략 공천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습니다. 뭐 이곳에 전혀 연고가 없는 또 김주영 후보에 대해 시민들의 시각 좀 어떻게 바라보실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김두관 의원이 뼈를 묻겠다고 한 지역이 김포였었습니다. 근데 네. 뼈를 묻지 않고 지금 양산 을로 지금 간 상황이라 할 수가 있는데요. 앞서 조 전 의원님께서 김주영 후보에 대해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그 능력에 대해서는 뭐 높이 평가한다고 저도 같이 생각을 합니다만은 김포 유권자들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포시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도농 복합 지역이거든요. 어느 정도 텃세 지역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요. 보수 성향이 일정 부분 있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과거 김포가 가불로 분구되기 전이죠. 17, 8, 9대 3선을 내리 보수 진영의 유정복 전 의원이 당선된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지난 20대 총선에서 김두관 의원이 59%의 득표를 하면서 민주당이 당선은 됐긴 했습니다만 전통적으로 여권
여당, 그러니까 보수 진영의 강세 지역이 바로 김포입니다. 즉 김포가 민주당 입장에서는 꼭 안심할 만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당시에는 이제 국민의당 후보가 또 출마를 하면서 삼자 구도가 되면서 손쉽게 또 김두관 의원이 당선됐다 볼 수 있는 지역이 바로 김포갑 지역입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지역 연고가 없는 김주영 위원장을 낙하산 전략공천이라고 하지만은 전략공천한 것은 민주당이 너무 김포갑을 쉽게 본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김포에서 김주영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일단 어필은 하겠지만 대외적인 능력을 떠나서 인지도가 김포 시민들에 대해 낮다는 점에 있어서는 부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조 전 의원께서는 또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이런 예. 시각에 대해서 또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이제 시민들은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호흡한 분들이 이렇게 선출적으로 나왔을 때 일정 부분 동의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나 새로운 도시가 역동하고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는 도시 속에서는 그 로컬에서만 꼭 활동한 분이 꼭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신진 세력이라든지 새로운 젊은 세력 또 전문가 집단들은 도저히 총선에 도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리 김포가 이제 유연해졌고 다양한 계층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한 전문가 또 능력과 김포의 미래 비전을 어떻게 제시하고 그 시민들을 설득하느냐 이러한 임무를 요구하는 거지 과거로부터 계속 김포에서만 있는 분들을 꼭 선택한다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김포가 새로운 미래의 도시로 시민들이 같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충분히 시민들을 상대로 설득해 나가고 그 비전을 통해서 반드시 이 지역에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내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아마 충분히 이해를 구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쨌든 김포갑에서는 이제 민주당 전략 공천이 이루어지면서 어느 정도 후보군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변수 중에 하나가 바로 유영록 전 시장의 행보입니다. 유영록 전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이 전략 공천에 대해서 이제 재심 신청을 하고 자신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에 탈당 의사까지 또 내비치기도 했었는데 결국 탈당을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봤을 때도 탈당을 확정을 했고 다만 총선은 계속 뛰겠다 이런 또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네. 유영록 전 시장 입장에서는 물구나무 서기를 하더라도 출마하겠다라고 네. 얘기할 정도면은 상당히 열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유영록 전 시장이 전략 공천 이제 김주영 후보와 적어도 경선을 좀 치르게 해달라. 그렇지 않으면은 당을 떠나겠다. 네. 어떻게든 이번 총선에 출마하겠다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번 밝혔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사실상 김주영 후보와 경선을 하기란 거의 어렵다 볼 수가 있었던 상황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략 대상자를 경선하는 경우는 사실 없거든요. 그리고 설령 당에서 그런 결정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실제로 경선하면은 김주영 후보가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 지역에서 재선 시장을 했던 사람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적으로 김주영 후보가 거의 전략 공천되는 거는 사전에 이미 충분히 예견이 가능했다 볼 수가 있고요. 결국 민주당에서는 예상대로 김주영 후보를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영록 전 시장은 사실상 탈당을 하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영록 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충격의 컷오프를 당했던 인물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당의 결정을 따르고 1년 8개월 동안 활동을 해왔는데 이번에도 역시 경선조차 붙지 못하는 상황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즉 유 전 시장 입장에서는 정치적 테러가 없는 상황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에서 남아 있어서 어떤 비전이 있겠어요. 여기서 희망이 없다 생각을 할 것이라 보기 때문에 공언한 대로 탈당 수순에 이를 거라 보여지고요. 탈당을 하게 될 경우에는 어쨌거나 출마 무소속이든 무소속이 사실 쉽지가 않기 때문에 네. 타당을 한번 노크해 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번 총선에 나가겠다고 본인이 공언한 이상 그 뜻에 자기 표현에 따라서 출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도영 소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유 전 시장 총선을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도 사실 무소속으로 나갈지 아니면 다른 당으로 또 입당을 할지에 대한 입장은 뚜렷하게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무소속으로 나온다면 혹시 김포 시민들의 표심이 이쪽으로 향할 가능성 어떻게 혹시 보십니까? 조금 더 그건 이제 지켜봐야 될 좀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유영록 시장님께서 이제 무소속으로 나오실지 네. 또는 여타 다른 당으로 나오실지는 아직 최종 결정은 못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여러 가지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김포를 한 20년간 대표적으로 해온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도연으로서 또 시장으로서의 풍부한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또 김포 토박이 출신이라는 그러한 또 강점도 있고 그게 또 때로는 약점으로도 발휘할 수 있지만 일정 부분 적극적 지지층을 만들어내는 데는 강점으로 작용했죠. 그래서 이런 속에서 보면 토박이들 분들 중심으로 해서 경선도 못하고 당에서 컷오프했다라는 그런 뭐 애틋한 마음이 일정 부분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표심으로 이어질 거냐. 표심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당선 가능성에 따라서 표심이 이렇게 확대되고 축소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앞으로 추이를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그러면 김포갑 야권 후보도 한번 보죠. 미래통합당 후보, 지금 박진호 후보가 단독으로 나서고 있는데 좀 후보가 뭐 더 이상 있습니까? 미래통합당에서는 박진호 후보가 무난하게 공천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박진호 후보는 미래통합당의 전신이죠. 과거 새누리당의 대학생위원장부터 시작을 해서 직전까지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을 역임한 인물입니다. 또 지난해 1월 한국당의 당협위원장 공개 오디션에서 20대 후반으로 파란을 일으키면서 당협위원장에 선출된 인물이기도 한데요. 네. 최연소 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네. 지금 30대 초반으로 이번 총선에 임하게 되는데요. 미래통합당의 젊은 피, 인적 쇄신의 상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번 김포시갑 총선에 미래통합당의 후보로 본선에 뛰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까지는 김포갑을 살펴봤고 이번에는 김포을을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 민주당 3인 경선에서 4인 경선으로 바뀌었습니다. 탈락한 예비후보 3명 중에 박상혁 예비후보가 살아남았는데요. 뭐 어떻게 된 겁니까? 저희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절차가 굉장히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3심 제도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1심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후보를 결정을 해요. 그런데 그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다라면 2심격인 재심을 신청합니다. 그래서 이제 박상혁 후보가 재심에 1심에서의 어떤 그 중체에 대한 하자와 오류가 발생됐다. 그래서 재심을 신청해서 재심에서 받아들여졌고 그것이 어제 3심격인 최고위원회에서 당의 의사 최종 결정권이죠. 그 최고위원회에서 4명으로 경선을 하라는 이런 최종 결정이 난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이제 왜 그러면 1심격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는 안 됐다가 2심에서 박상혁 후보가 포함됐느냐니까 저희가 이제 후보를 공천한 데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거기는 시민들의 지지도, 뭐 정체성, 도덕성, 정책 능력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아마 이제 그 시민 여론조사의 지지도가 굉장히 높은 후보였다. 네. 근데 이것이 아마 1심에서 제절로 반영하는데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어서 2심에서 이 부분이 포함되다 보니까 당연히 후보로서의 이 경선 후보로서 적격 자격을 갖고 있다라고 이제 2심뿐만 아니라 최고에서 결정이 된 겁니다. 탈락한 다른 후보들도 사실 재심을 요청하지 예. 않았습니까? 예. 반발은 없습니까? 근데 이제 3분이 신청을 했는데 네. 그 3분 다 그 정치적 그런 비전과 공약 또 도덕성이 굉장히 뛰어난 후보들이었어요. 그 노승명 후보나 정성표 후보님도. 근데 아쉽게도 2심에서 그 2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내 그 공천 시스템상 더 이상 이 절차를 밟을 수단이 없는 게 좀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네, 뭐 1심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렇게 조 전 의원께서 이제 밝혀주셨는데 사실 이 공천관리위원으로서는 이거를 번복하는 것 자체가 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이의 신청이 이루어졌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공천 결정을 번복하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은 뭐 앞서 조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더러더러 이의 신청이 인용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있어서 뭐 아예 네. 이상하다 볼 수도 없는데요. 네. 일단 박상혁 후보가 그동안에 김포시에서 일찌감치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을 해서 활동을 해왔고요. 또 청와대 뭐 행정관을 역임을 하고 여러 가지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처음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이의 신청이 받아들이는 거죠. 뭐 일정 부분 민주당이 건강하게 공천 시스템에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저희가 짚어볼 논란도 있습니다. 김포을의 경우 기존 이제 3인 경선 후보로 이제 확정이 된 후보들의 음주운전 전력도 또 논란이 됐습니다.
공관위에서 이 부분은 좀 문제 삼지 않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공천관리위원회에서요. 네. 저희 당이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 시스템 공천하다 보니까 네. 공천하기 전에 그 범죄 유형을 쭉 나열합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은 10년 이내에 2번 하는 경우는 이제 자격을 박탈합니다. 네. 근데 공교롭게 이제 박진영, 김준영, 이해수 부님은 한 번만 있기 때문에 기준에는 어긋나지 않습니다. 국민 정서는 다를지라도 네. 기준에 어긋나지 않았고요. 다만 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에는 단 한 번일지라도 자격을 박탈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윤창호법 이전에 그때 이루어진 일이다 보니까 당에서 한 번은 좀 실수로서 좀 이해하는 기준에는 적합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조 전 의원께서도 이제 뭐 국민 정서라는 부분을 좀 언급을 하시기도 했는데 사실 경선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논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미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뭐 경선 대상자로 결정된 이상 그거는 상관이 없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일반적인 시민 법감정상으로는 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음주운전 했으니까 해주면 안 되는 건데요. 또 3명이나 지금 경선 대상자가 있기 때문에 네. 일반적인 법 감정에는 맞지 않습니다. 뭐 그거는 맞지 않지만 어쨌거나 기준을 그렇게 정했다니까 민주당에서 그거는 일단 3명이 음주운전 전력자가 경선 과정 대상자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경선 과정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을 얼마큼 많이 확보해 있느냐. 그리고 어쨌거나 현 상황에서 김준현 예비후보가 전 지역위원장을 하면서 당원 관리, 지역 관리 좀 해왔단 말이에요. 네. 그 어느 정도 그 벽을 넘어야 되는데 반면에 이제 가산점이 없습니다. 나머지 후보들은 신인 가산점을 받기 때문에 이런 그 당내 경선에서의 그런 권리당원 확보 여부 그리고 가산점 여부가 변수가 되지 이번 은주 전력은 경선 과정에서는 크게 변수가 되지 않는다. 다만 본선에서 이제 음주 전력자가 본선에 나갔을 때 공보에 뭐 나와져 있지 않겠습니까? 득표하는 데 있어서는 어느 정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여지는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4인 경선 언제쯤 결과를 알 수 있을까요? 그 말씀드리기 전에 네. 그 지금 자유한국당이죠. 지금은 이제 미래통합당으로 바뀌었나요? 그 미래통합당도 아마 음주운전 기준 그 기준은 우리 그 더불어민주당과 아마 비슷한 거로 좀 알고 있습니다. 이제 24일 날 최고위원회에서 4명 경선은 확정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제 선거에 따르는 절차 과정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거 공고, 선거인단 작성, 이의 제기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보통 통상적으로 9일에서 한 10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아마 경선은 3일간 이루어지는데 아마 제가 예측하건대는 3월 4일에서 6일까지 이루어지겠다. 그리고 6일 날 바로 끝나자마자 이 결과는 바로 결정이 됩니다. 예. 네, 미래통합당 후보도 좀 보죠. 김포을의 홍철호 의원이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현역 의원인데요. 네, 홍철호 의원이 미래통합당에서 단수 공천으로 일찌감치 공천을 받았는데요. 네. 김포을이 험지라고 볼 수 있는 측면도 있고요. 또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본 것 같습니다. 홍 의원이 유종복 전 의원의 측근으로서 오랫동안 김포에서 활동을 해왔거든요. 물론 토박이기도 하고요. 마땅한 경쟁자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재선을 하면서 의정활동에 있어도 별다른 무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손쉽게 공천을 받았다. 긍정적으로 작용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게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 구형 벌금 500만 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종적으로 이제 설령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 벌금 500만 원 정도의 선고를 받게 되면은 의원직을 상실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김포을 같은 경우에는 표심이 많이 달라질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 4년 전보다 오히려 그 젊은 세대들이 한 20% 정도 증가됐거든요. 김포가 이제 평균 나이가 한 34세인데 신도시는 거의 뭐 33세 정도 되기 때문에 표심이 과거에 보수지향적인 거에서 새롭게 혁신과 미래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하는 세대들이 들어와 있다. 그래서 이분들의 그런 가려움과 이분들의 요구하는 안들을 정치적으로 잘 묶어낸다라면 그 후보가 굉장히 그 선전할 수 있고 또 승리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김포 지역 선거판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헬로 이슈 토크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